진석이 성희의 인감도장을 손에 쥔 채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순간 성희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성희가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 진석은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성희는 그 미소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그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이혼이요? 저는 싫은데요. 진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성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당신이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결심했어. 성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어요. 하지만 진석은 그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성희 앞에 밀어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성희가 파일을 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엔 자신이 숨겨뒀던 비자금 계좌 내역, 부동산 명의 세탁 과정, 그리고 15년 전 이상철을 해고시키기 위해 조작했던 회계장부의 복사본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이걸? 성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은 그런 성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이 저를 바보로 알았던 게 문제였죠. 15년간 당신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당신이 이상철 씨 가족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섰는지 전부 다요. 진석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성희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지금껏 자신이 무시해왔던 이 남자가 사실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참았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때를 기다렸죠. 당신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진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혼은 제가 원할 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제가 언제든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진석이 사무실을 나가자 성희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조차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성희는 급히 자신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김 변호사였어요. 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석이 제 비자금 계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근저당까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비록 일부 계좌가 노출됐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석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성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혼 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학대, 혹은 악의적 유기 같은 것들이요. 진석 씨 쪽에서 그런 사유를 만들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성희는 머릿속을 굴렸습니다. 진석의 약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진석은 너무나 모범적인 남편이었거든요.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진석에게 그렇게 했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별거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혼 사유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성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석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상 언제 그걸 폭로할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산은커녕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성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내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절대로. 성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석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다면 자신도 진석의 약점을 찾아야 했어요. 반드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성희는 진석이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영락아 신발만 건네주고 쫓아냈지만
성희는 뒷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진석은 아직 그걸 바꾸지 않았던 거죠. 성희는 진석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자신이 찾는 증거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서랍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서류들 뿐이었어요. 그때 성희의 눈에 진석의 노트북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다가 멈칫했어요. 진석이 비밀번호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성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성희는 자신과 진석의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어요.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성희는 헛웃음을 흘렸어요. 진석이 아직도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다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사라졌어요.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파일들을 보는 순간 성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거든요. 진석 개인 계좌 내역, 이상철 관련 증거자료, 성희의 비리 증거 모음 같은 파일명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이상철 관련 증거자료 파일을 열었어요. 거기엔 15년 전 자신이 이상철을 해고시키기 위해 조작했던 회계장부의 원본과 복사본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작되었는지 빨간 줄로 표시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당시 회계팀 직원과 성희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성희는 경악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당연히 파기됐어야 했어요. 아니, 애초에 녹음이 된 줄도 몰랐습니다. 누가 이걸 몰래 녹음했던 걸까요? 성희는 다른 파일들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성의 비리 증거 모음 파일에는 자신이 지난 20년간 저질렀던 모든 비리와 범죄 행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횡령, 배임, 증거 조작, 위증 교사, 심지어 폭행까지 하나하나 증거 자료와 함께 말이죠. 진석이 정말 15년 동안 이걸 다 모았단 말이야? 성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봤던 남자가 15년간 자신의 모든 범죄를 증거로 모아두고 있었다니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으시는 거 찾으셨나요? 성희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석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 들어온 건지, 얼마나 오래 지켜보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당신이 뒷문으로 들어올 때부터 다 보고 있었어요. 궁금했거든요. 당신이 뭘 찾으려고 하는지. 진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희는 노트북을 끄려고 했지만 진석이 먼저 다가와 노트북을 덮어버렸어요. 놀라셨죠?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뒀다는 게 사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당신이 이상철 씨를 모함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죠. 진석이 성희의 옆을 지나 책상에 기대어 섰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왔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처음엔 분노했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냐고요.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분노 대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언젠가 당신에게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요. 그래서 15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요. 진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집념이 성희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혼하고 싶다고요? 재산 챙겨서 도망가고 싶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신은 제가 허락할 때까지 제 아내로 남아있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이상철 씨 가족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지혁이가 아버지가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그 순간 성희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당신이 지혁이를 우리 회사에 입사시킨 거야? 일부러. 진석이 씩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아차리셨네요. 네, 제가 추천했죠. 이상철 씨 아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지혁 씨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받았던 불명예를 씻어주고 싶었거든요. 성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진석은 단순히 무능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준비해온 복수자였던 거죠. 당신, 나를 감옥에 보낼 생각이에요? 성희가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진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한테 달렸어요. 순순히 제 말을 따르면 어쩌면 피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저항한다면. 진석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알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 선택권 같은 건 없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성희는 재단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른 이사들이 성희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성희 이사님, 잠시 얘기 좀 할까요? 이사장이 성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성희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이사장을 따라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사님의 과거 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성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런 제보자가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더군요. 15년 전 이상철 씨를 모함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최근 비자금 조성까지요. 이사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성희는 진석이 한 짓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이사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성희 이사님은 오늘부로 재단 이사직에서 해임됩니다. 뭐라고요? 성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단 이사직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그걸 잃는다는 건 모든 걸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안으로 사무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희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실로 돌아간 성희는 다른 이사들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원래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었잖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당연한 결과지. 성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석이 뿌려놓은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성희는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은 이미 자신의 집이 아니었어요. 진석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성희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라도 만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정집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들어와. 어머니는 짧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희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은 어머니는 성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야? 성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자신이 어머니 명의로 만들어둔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석이가 보내왔더라. 내가 내 이름을 이용해서 검은 돈을 숨겼다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를 위해서라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성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나까지 조사를 받을 뻔했어. 경찰이 찾아왔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당장 나가. 내 딸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말에 성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친정어머니조차 자신을 거부하다니. 성희는 이제 정말로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 제발 나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성희는 더 이상 매달릴 수가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 나선 성희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지갑을 열어봤지만 카드는 이미 전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현금도 몇만 원밖에 없었어요.
성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며칠 후 성인은 결국 진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진석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뭐하러 왔어요? 진석은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성인은 자존심을 굽히고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말대로 하겠어요. 이혼도 안 할게요. 그러니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상철 씨 가족에게도 사과할게요. 뭐든 할게요. 그러니 제발.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성희가 처음으로 애원하고 있었어요. 진석은 잠시 성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 조건을 들어보세요. 조건이요? 첫째,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세요. 숨긴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요. 둘째, 이상철 씨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언론 앞에서요. 셋째, 당신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세요. 성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어요. 그럼 나한테 뭐가 남는데요? 자유가 남죠. 감옥에 가지 않을 자유요. 진석의 말에 성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진석의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성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진석은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재산 목록 제출 동의서예요.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희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성희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상철과 그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지역도, 지역의 어머니도, 그리고 지원까지. 모두가 성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15년 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기 위해 섰습니다.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15년 전 저는 이상철 씨를 회사에서 해고시키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성희는 계속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로 인해 이상철 씨 가족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으셨죠. 특히 어린 아들들이 아버지가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받는 걸 지켜봐야 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성희가 이상철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었던 성희였습니다. 이상철은 말없이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조금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다른 잘못들에 대해서도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성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성희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상철이 성희에게 다가왔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용서의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차에 올라탄 성희는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석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성희를 소환했어요. 회계 조작뿐만 아니라 다른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성희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에 출두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검사가 두툼한 파일을 꺼내놓았어요.
이게 다 뭡니까? 성희가 물었습니다. 검사는 파일을 펼치며 대답했어요. 성희 씨가 지난 20년간 저지른 범죄 행위들의 증거입니다. 횡령, 배임, 위증교사, 폭행. 상당히 많네요. 성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석이 모아둔 증거들이 모두 검찰에 넘어간 거였어요. 이건 남편이 보낸 거죠.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저를 모함하려고. 모함이라고요? 그럼 이 녹음 파일도 조작된 건가요? 성희 씨 목소리가 똑똑히 들리는데 말이죠.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15년 전 성희가 회계팀 직원에게 장부 조작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상철 씨 실적을 깎아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처럼 만들라고. 성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성희는 모든 혐의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성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혐의가 너무 많고 증거도 확실하니까요. 다만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면 형량을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5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년. 성희는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감옥에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성희는 진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매달려보고 싶었어요. 당신, 정말 나를 감옥에 보낼 거예요? 성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진석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지른 죄가 당신을 감옥에 보내는 거죠. 제발, 증거를 취소해줘요. 검찰의 말에서 조사를 중단시켜줘요. 성희가 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였어요. 지금은 오직 감옥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진석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성희를 내려다봤어요. 이미 늦었어요.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 제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적어도 증언은 해줘요. 내가 반성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진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 할게요. 이상철 씨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진심으로요? 그럼 제가 법정에서 당신을 위해 증언하겠습니다. 성희는 망설였습니다. 이상철을 직접 만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성희는 상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자 이상철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성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하러 왔어요? 이상철 씨를 만나고 싶어서요. 만날 게 뭐 있어요? 이미 기자회견에서 사과했잖아요. 이상철의 아내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희가 급히 문을 붙잡았어요. 제발, 단 5분만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상철의 아내는 성희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오래 있진 마세요. 성희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상철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희를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상철 씨.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성희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철은 말없이 성희를 바라봤어요. 기자회견에서 사과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상철에게서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당신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지환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지도 보였어요. 성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철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받을 겁니다. 감옥에도 갈 거예요. 하지만 가기 전에 당신에게서 용서받고 싶어요. 제발. 성희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이상철이 급히 일어나 성희를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무릎까지 꿇을 필요는 없어요.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15년간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당신을 보니 복잡하네요. 이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15년간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아요. 알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이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상철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집을 나서는 성희를 이상철의 아내가 따라 나왔습니다. 성희 씨. 네. 당신이 감옥에 가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하세요.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상철의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성희는 법정에 섰어요.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피해자들도, 그리고 진석도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횡령, 배임, 증거 조작, 위증교사. 혐의만 20개가 넘었어요. 피고인은 지난 20년간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특히 15년 전 이상철 씨를 모함한 사건은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말에 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엄격했습니다. 증인을 신청하신다고 했는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피고인의 남편인 진석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진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증인은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피고인의 평소 모습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피고인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진석은 잠시 성희를 바라봤어요. 성희도 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네,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석의 대답에 성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석이 약속을 지켜준 거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상철 씨를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갱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요? 진석의 증언이 끝난 후 이상철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피해자로서 피고인을 용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상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용서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느꼈어요. 그래서 처벌은 받되 너무 무거운 형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이상철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이상철을 바라봤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판사를 바라봤어요. 피고인 성희는 횡령, 배임, 증거 조작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4년. 생각보다는 짧았지만 그래도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성희가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날 밤 진석이 면회를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진석이 유리창 너머로 말했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증언해줘서. 당연한 겁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진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성희는 진석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당신,
정말 15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복수보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어요. 정의라. 성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한테는 제가 악당이었겠죠? 악당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문제는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거죠. 진석의 말에 성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년 후에 나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에는 올바른 방법으로요. 4년이면 충분히 반성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당신은 날 기다려줄 거예요? 성희의 질문에 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당신이 출소할 즈음에는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성희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15년간 함께 했잖아요. 그 15년이 행복했나요? 저도 당신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서로 놓아줄 때가 됐어요. 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거예요. 진석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성희는 그런 진석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희가 교도소에 수감된 후 진석은 이상철을 찾아갔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철이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상철 씨,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15년 전 일. 제가 막을 수 있었어요. 진석의 말에 이상철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성희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막았다면 이상철 씨가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를 모으는 데만 급급했어요.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복수심을 채우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상철 씨 가족이 더 오래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철은 놀란 표정으로 진석을 바라봤어요. 진석 씨,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진석 씨, 그때 당신이 막았다 해도 성희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만큼 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15년이 걸렸지만요. 하지만 충분합니다. 진석 씨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상철이 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석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석 씨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15년간 복수를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진석은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였어요. 이상철도 그 법인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상담자가 3명이나 있어요. 이상철이 서류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 준비를 했어요. 모두 부당해고 케이스네요. 열심히 도와드려야겠어요. 진석 씨, 이 일하면서 보람 느끼세요?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진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많이 느낍니다. 15년간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받았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도록 돕는다는 게 뿌듯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과거의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한편 교도소에 있는 성희는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쓰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돈과 권력만 쫓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짓밟았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 성인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그 하늘을 교도소 창밖 하늘을 보던 고성이는 잠깐 이제 끝났다는 착각을 했었는데요. 그 착각이 깨지는 데는 딱 3장짜리 면회 신청서면 충분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나타난 사람은 박진석이 아니었어요. 박진석은 이제 굳이 얼굴을 안 비춰도 되는 사람이 됐거든요. 대신 고성이 앞에 앉은 건 낯선 남자였습니다. 정장도 표정도 말투도 너무 단정해서 더 소름이 돋았어요. 고성희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박진석 회장님이 쓰는 로펌 그쪽에서 왔습니다. 정확히는 정리 담당이고요. 고성희는 그 말 한마디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요? 그건 합의도 타협도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고성희는 억지로 웃어보려 했는데 입술이 말을 안 들었어요. 여기서까지 뭘 정리해요? 남자는 고성희를 보며 아주 조용하게, 그런데 칼처럼 말합니다. 남아있는 것, 고성희 씨가 아직 포기 못한 것들이요. 그 말이 찔렸습니다. 고성희는 다 잃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하나는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비밀, 마지막 돈줄, 마지막 사람. 남자가 종이 한 장을 유리창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고성희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종이에는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금고 파일, 마지막 한 장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진석이 다 가져갔다고 생각했던 그 파일에 빠진 조각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고성희는 목이 잠긴 채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남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고성희 씨가 제일 잘 알지 않나요? 본인이 숨겨둔 진짜 핵심이요. 그게 어디 있는지 말하면 조건이 생깁니다. 조건. 고성희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건 구원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무슨 조건? 남자가 낮게 말합니다. 형량 조정, 가석방 심사에 유리한 의견서, 그리고 고성희 씨가 원한다면 출소 후 생활 기반까지. 고성희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고성희였거든요. 이건 당근이 아니라 목줄이네. 고성희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내가 말해줄 것 같아요? 남자는 고성희를 한참 보더니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른 길로 갑니다. 고성희 씨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남자가 마지막으로 꺼낸 단어가 고성희를 진짜로 흔들었습니다. 한우진. 고성희는 순간 표정이 무너질 뻔했어요. 고성희에게 한우진은 죄책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죠. 고성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고 믿는 마지막 미끼였습니다. 남자는 무심하게 덧붙였어요. 고성희 씨가 돈으로 못 찾는다고요? 맞아요. 돈줄이 막혔으니까. 근데 사람은 돈으로만 찾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찾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감옥에 넣고 끝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넣은 다음에 고성희가 숨 쉬는 방식까지 통제하려는 거였어요. 면회가 끝나고 독방으로 돌아온 고성희는 한참을 벽만 봤습니다. 그런데요. 고성희가 진짜로 무너지는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그날 밤 교도소 안에서 고성희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인도 없는 편지였는데요. 종이를 펼치자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고성희는 종이를 구겨버릴 뻔했어요. 이 문장 박영나 말투였습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요. 편지 아래에 작은 메모처럼 또 한 줄이 붙어 있었어요. 그 파일 내가 봤어.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지막 한 장이 박영나 손에 들어갔다는 뜻이었거든요. 고성희는 여기서부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반성문을 쓰던 손이 이제는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박영나가 그걸 갖고 있다면 박영나를 흔들어야 한다. 박영나가 안 흔들리면 박영나가 지키는 걸 부숴야 한다. 고성희는 바로 교도소 내에 전화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고성희는 예전처럼 돈으로, 사람으로, 연결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카드도 막혔고 사람들도 등을 돌렸고 무엇보다 박진석이 고성희의 통로 자체를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결국 마지막 남은 방식을 택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요. 고성희는 교도소 상담실에서 일부러 말을 흘립니다. 나 사실 협박당하고 있어요. 나 진짜 반성하고 살고 싶은데 밖에서 날 잡아먹으려 해요. 이 말은 교도소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고성희가 노린 사람에게 닿아요. 밖에서 날 잡아먹는다는 말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사람, 박영나입니다. 밖에서는 박진석이 진짜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회사를 흔들던 고성희의 잔재를 치우는 척했는데요. 사실은 방향이 달랐어요. 박진석이 진짜로 만든 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부당해고 피해자 상담을 받는 그 공간은요, 구제만 하는 곳이 아니라 고성희가 짓밟고 올라온 사람들의 증언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이상철은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상담자를 마주할 때마다 속이 뒤집힙니다. 자기 가족만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이상철이 어느 날 박진석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이거 어디까지 가실 생각입니까? 박진석은 한 박자도 안 늦추고 말합니다. 끝까지요. 한번 속일 사람이면 그 전부터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언제든 속일 수 있는 인간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떠올리며 말했는데요. 이상철은 그 문장이 자기 아들에게도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지역은 심장 이식을 앞두고 있거나 막 이식 이후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역은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속인다는 프레임이 깔리면요. 지역은 누구도 못 믿게 됩니다. 그 틈으로 고성희가 들어오면 지역은 더 위험해져요.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박영란은 요즘 세상이 자기 편인 것 같았을 겁니다. 웹툰은 1위를 찍고 댓글은 폭발하고 사람들이 이거 실화 아니냐고 떠들고요. 박영란은 처음으로 느꼈겠죠. 내가 그리는 게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박영란의 작업실 문 앞에 어느 날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박영란가 제일 보기 싫은 얼굴이 아니라 박영란가 제일 복잡해지는 얼굴입니다. 박진석이었어요. 박영란은 굳어버립니다. 아빠가 여길 왜 와요? 박진석은 박영란을 한참 보다가 낮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거 나한테 줘.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야. 박영란은 순간 웃음이 나왔을 겁니다. 아빠도 결국 엄마랑 똑같이 통제하려고 하네라는 생각이 올라오니까요. 내 인생을 살겠다는데 또 뺏어가려고요? 박진석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거 내 인생이 아니라 내 목숨값이 될 수도 있어. 고성희는 지금 감옥 안에 있어도 막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이야. 박영란은 그 말에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편지가 왔거든요. 그 파일, 내가 봤어라는 그 문장 때문에 박영란은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이 한 발 더 들어옵니다. 너도 알잖아. 엄마는 사과가 아니라 입막음을 하는 사람이야. 이번엔 내가 표적이 될 수도 있어. 박영란은 그제야 자기 손에 쥔 마지막 한 장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느낍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엄마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요. 박영란은 결국 말합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해요? 박진석은 답이 빠릅니다. 내가 준비한 판 위로 올라와. 그리고 내가 할 건 하나야. 내가 시키는 순간 공개해.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칫합니다. 그 순간 박영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지은호요. 지은호는 엄마가 아니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박영란은 그걸 압니다. 근데 지은호는 아직도 한우진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박영란은 박진석에게 묻습니다. 지은호 언니는 알아요? 박진석의 표정이 딱 굳습니다. 그리고 이 굳은 표정이요. 박영란한테는 대답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모릅니다. 한우진은 아직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지은호가 아니라 한우진부터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교도소에서 또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반성문처럼 보이는데요. 줄 사이에 메시지를 숨깁니다. 영나야, 너는 내 편이어야 해. 내가 안 도와주면 한우진부터 무너진다. 고성희는 알고 있어요. 지은호를 흔들려면 지은호를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지은호가 죄책감으로 무너질 대상을 건드리면 됩니다. 그게 한우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고성희는 이렇게 적습니다. 자기 딸에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협박이에요. 내가 가진 마지막 한 장. 그거 안 내놓으면 이번엔 내가 지키는 사람부터 다친다. 이제 다음 회차에서 제일 무서운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박영나가 파일을 공개하는 순간 고성이는 감옥 안에서도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진석이 준비한 판이 고성이가 던진 칼을 먼저 꺾어버릴까요? 그리고요.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한우진은 정말 숨어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보이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다음 전개는 여기서 갈립니다. 파일이 먼저 터지느냐, 사람이 먼저 다치느냐? 고성이는 지금 그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만들 겁니다.